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영미어문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김현지 선생님은 이화여대에서 미술사학과 영문학을,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자와 역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마도 서평 과정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흥미롭게 제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서평자분들의 그 발제 이후에 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그 자신의 질문이라거나 이견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서평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실 거라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채팅창을 열어보시면은 오늘 네 분의 그 서평글 모두가 모아져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서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관리하시는 김정현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이 파일을 올려주시면은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다운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순서는 제가 서평을 미리 받고 읽어봤는데 순서를 먼저 최효정 선생님께서 좀 흥미있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권범철 선생님이 책 전체의 그 을개를 좀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책 전체의 구도를 좀 잡고, 그리고 박연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체험하고 연관지어서 흥미롭게 서평을 작성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자의 문제제기의 어떤 한계점이나 혹은 적용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도 지적하신 장수정 선생님의 서평, 이런 순으로 전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순서로 최효정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일시적으로 음소거를 풀고 박수를 쳐주도 좋고, 아니면 손을 흔들어 주셔도 좋고, 환영의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같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효정입니다. 제가 요새 약간 줌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첫 번째 하게 돼서 또 걱정인데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책을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펼쳤는데 닫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일들이 많은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계속 쭉 읽고, 그리고 좀 한동안 덮어놨다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서평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보는데, 예전에 우리가 서평했던 그 책하고는 좀 다른 방식 이게 이 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논지를 가지고 쭉 전개해 나가는 완결된 그 저서가 아니고 선집이어서 짧은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여서, 그 제이스 무어의 그 예전 책처럼 이걸 그 책의 어떤 내용이나 구조나 이게 그 논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서평을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저한테 다가왔던 좀 가장 강력했던 질문,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에서 좀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서평을 공유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자본과 기술이 여성을 해방시킬 수는 없다인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관된 어떤 메시지라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 시점에서의 페미니즘 투쟁과 반자본주의 투쟁에 있어서도 반드시 좀 가장 심각하게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페미니즘 전선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페미니즘 운동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회 부문 운동에서도 똑같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환경 운동도 그렇고 교육 운동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마리아 로사 달라코스타가 그런 그 교차성의 지점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뭐 문제를 단순화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파편화되지도 않으면서 그걸 모아가는 어떤 그 과정이 저는 그 자체가 페미니즘의 분투 또는 그 분투의 여정이라고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잠깐 저의 이제 경험을 예시로 넣었는데 이건 사소한 경험이긴 한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같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넌 나랑 같은 편이 아니었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 장래희망란에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라고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그딴 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말을 꺼냈다가 뭐 그딴 거라니 뭐 넌 얼마나 대단한 걸 하려고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친구들은 또 이 편에 붙고 한 친구는 저 편에 붙고 해서 그 한 반이 그냥 다 패싸움으로 이제 번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멋진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폭탄이었죠. 막 싸우고 내 친구들이 그게 왜 하찮은 일이냐고 너는 누가 해주는 밥 먹고 왔고 네 옷을 누가 빨아주고 있냐고 뭐 왜 그런 일들이 하찮은 일이냐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저의 나름대로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왜 여자들만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얘기가 계속 꼬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또 이제 한편 이 인정도 못 하겠는데 또 막 적극적으로 부정이 되지도 않은 어떤 질곡 속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 장면들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남성 동료였어요. 그 집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내용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그분의 이제 아내분이 막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막 이상해지죠. 저는 이게 부엌에 있는 여성과 연대를 할 것인지 거실에 있는 남성 동료와 계속 이제 대화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저의 이제 경험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육아와 출산이 사실 이제 굉장히 큰 경력 단절, 학업 단절의 계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어렵게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동생이나 엄마 같은 이제 집안 내 여자들이 이제 도움이 있었고 혼자서 헤쳐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나의 자유나 해방이 다른 여성들의 도움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시간을 뺐음으로써 이게 가사 노동을 공유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가시킴으로써 내가 일정한 이제 자유를 획득하고 해방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앞에 이제 부분에서 이제 달라코스타가 왜 그 가사노동 임금 투쟁이라든지 재생산 영역에서의 투쟁이 노동 해방과 여성 해방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냐를 이제 말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해방뿐만이 아니라 노동 해방도 마찬가지로 나의 노동의 해방, 나의 자유가 다른 노동자의 또 다른 존재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가로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자유인가 해방인가 또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방되어도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 이제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 개인적인 출구 전략, 그러니까 나 혼자서 어쨌든 성공하거나 아니 우리 몇 명이서 이제 도와서 이렇게 이 질곡을 헤쳐나오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좀 보면은 저도 이제 아이는 커서 어느 정도 그 육아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육아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어떤 또 그 돌봄의 몫이 돌아오냐면
늙으신 어머니가 이제 또 제 몫으로 돌아오는 거죠. 책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그 몫을 이제 딸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병원에도 가보면은 보호자가 다 딸이에요. 이 부모님들은 딸밖에 안 낳나 싶을 정도로 보호자들이 이제 다 딸인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여성 해방의 전략에서 그 돌봄으로부터의 해방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좌파나 우파에게서 또 다 이제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어 왔었죠. 근데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중화 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 달라코스타도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는 국가주의적인 이제 전략, 하나는 시장주의적인 전략. 보통 사회주의적 전략에서는 이제 국가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이제 공공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해왔고, 시장주의적 전략은 그런 공공체제를 또 이제 다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이제 시장을 확장한 게 돌봄 시장을 확대하고 엄청난 케어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다 그것을 구매하도록 하는 이제 시장주의적 해결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좌파는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그 3인주의적 전략, 그 복지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공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한 사례도 그렇고 이런 복지를 통한 공공재로서의 돌봄 서비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성에게 그렇게 유리한 정책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의 기본 단위가 핵가족이라고 하는 정상가족을 이제 단위로 해서 설계되는 것이니까 이 정상성에서 빠져나가 있는 존재들 또는 거부하는 존재들은 사실은 그 복지제도가 시민권을 박탈하는 식의 이제 결과 그런 제도나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라코스타의 가장 중요한 정치 투쟁의 장이 재생산 영역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그 임노동 체계에 편입시켜서 그 속에서 시장에서 돌봄이 생산되어서 상품화된 그 돌봄 서비스를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그 공동체라든지 또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들 수 있었던 서로 돌봄의 자율적인 기술과 양식들을 다 이제 걷어가가지고 제도 속에서 이제 해놓고 거기서 이 국민화된 또는 시민화된 존재들한테만 닿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아닌 것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똑같이 이런 지금 이중화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위기가 돌봄의 위기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그 임금 시장에 진출했던 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이제 해고되면서 그러니까 실업과 생계의 위기를 얻게 됐고 또 그분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도 공급이 안 되고 공공은 워낙 이제 열악한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가사 노동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집안의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이제 그 부하를 걸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 나왔었죠. 그 1월부터 6월까지 여성 자살자 수가 1924명이라고 하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데 달라코스타의 이 논의는 우리가 누락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국가로의 길과 시장으로의 길 중에서 그 사이의 제3의 길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를 전복하는 전혀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 관점의 어떤 전환이 그 앞에서 읽었던 제이슨 무어의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상상력을 전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출현할 때의 페미니즘이 가졌던 그 저항적인 성격, 그 전복적인 성격, 급진적인 성격, 그다음에 자본주의적 정치 운동으로 성격이
있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 상태의 이제 페미니즘을 보면은 한편에서는 시장과 자본에 의해서 수용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이제 국가 권력에서 개박살이 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페미니즘이 반자본주의적인 저항 운동이 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이제 혼동스럽게 하는 것이 이 자본과 기술이 포섭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이키 페미니즘, 디즈니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도 같은 이제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허용되는 선에서의 페미니즘은 굉장히 이제 잘 가공되어서 상품화되고 그리고 찬양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뭐 그 돌봄도 마찬가지죠. 돌봄도 특권화되거나 사치제로서 이제 그 되게 과시적인 어떤 행위가 되는 반면에 그 선을 넘어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제 엄청난 그 사회적 린치가 가해지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싸우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역시 탄압이 이제 가해지고 추방되거나 격리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달라코스타가 보여주는 페미니즘은 그런 페미니즘이 아닌,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의 투쟁으로서의 페미니즘을 재조직하는 그런 개념들을 제공하면서 자본과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환상 또는 거짓 해방의 선동에 맞서는 이론적이고 담론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그날 이제 제가 고등학생일 때 교실에서 우리를 갈라놨던 전선도 마찬가지로 그때 전선도 여성주의 대 반여성주의 전선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위에는 계급의 전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겠고 또 역시 마찬가지 지금의 다른 상황에 가져와도 인종과 계급이 페미니즘으로 이제 교차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겠죠.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우버 택시가 나왔을 때 많은 그 여성들이 또는 페미니즘 세례를 받은 여성들이 그 우버 택시를 안전한 여성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방식으로 옹호하기도 했고 또는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폭로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새벽 배송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마켓컬리나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사 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이렇게 여성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어떤 기술로 또 선호하고 지지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분야에서의 사실 이제 사회화된 또 시장화된 돌봄 노동이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부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날라코스타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사 노동을 무임금화하거나 저임금화하는 무가치화하는 그 방식과 똑같은 논리를 작동시켜서 그 노동력을 착취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 착취적 방식, 자기 착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타자에 대한 또 다른 착취를 양산하는 구조를 지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구조적 착취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고 착취를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체제 안에서도 차별이나 불평등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전가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를 마련하면은 계속 이제 그거는 봉합되거나 또는 이전되는 방식으로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착취 문제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가내 노동자를 그 집안에 봉쇄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강력한 자본의 통치 기술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순간에 그 노동력 생산 체계에서의 노동력의 연쇄적인 어떤 착취의 구조들이 와해되는 것이니까 가장 말단에 있는 그 잉여 노동력 집단으로서 여성 노동자들을 가내 노동에
상태, 그러니까 가정에 봉쇄시켜 놓거나 아니면은 시장으로 불러낸 다음에도 계속 저임금의 노동 또는 무가치한 노동, 하찮은 일의 업종으로 그 노동의 질이나 조건들을 가장 열악한 상태로 이제 묶어놓는 것은 전체 노동자를 위계화시켜서 관리하는 이 통치술의 저는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장이 가장 말단에 있는 또는 임금 노동 체계 외부에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가정 영역 또는 가내 노동자, 이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돌봄노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저항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질서 자체를 아래로부터 와해시키는, 전복시켜 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사회가 멈춰도 반드시 이 작동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가 있어. 그들이 필수 노동자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주정부들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거기에 있어라라고 하는 사실은 의미로 이제 징발적 의미로 필수 노동자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 개념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과정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 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부과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필수 노동자의 대부분이 돌봄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봄 노동은 그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그 위의 단계로 이제 지금 그 후기 자본주의에서 부를 생산하는 가장 이제 핵심 분야라고 하는 지식 산업이나 금융 산업이 아니라 이 최말단에, 기층에 가장 하단에 깔려 있는 이 노동이 가장 근본적이고 이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증명을 이루었는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우리가 이 돌봄 노동, 필수 노동으로서의 돌봄 노동을 전취하고 이제 다시 재개념화하는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는 이제 선구적으로 이제 달라코스타가 이 가사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그 가사노동 임금 투쟁을 하면서 길을 열어주지 준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 운동이 이제 저항을 할 때 이 자본들이 뭐 봉건적 가부장제와 달리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기도 하는데 그 평등주의의 요구를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도 평등한 거 좋아, 우리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 열심히 막 공부하고 나와서 너를 개발해서 같이 경쟁해, 오케이, 그리고 뭐 돈 벌어,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여성 CEO나 셀럽, 유리천장을 깬 사람들, 여성 전사 모델로 이제 그 평등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서사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승진할 기회를 달라든지,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이 대우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달라코스타의 임금 투쟁, 그 가사노동 임금 투쟁은 그 문법 자체를 이제 격파시키죠. 아니, 우리는 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임금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일 많이 해왔으니까. 이때까지 일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우리한테 일해서 돈 벌어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네가 주지 않은 돈을 지금 주는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그 노동의 가치 평가와 체계의 주체와 기준을 완전히 이제 바꾼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평가하고 노동자들이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노동 가치는 남성들이 평가를 했고, 근데 그 평가의 주체와 기준을 이제 전복하는 새로운 문법, 새로운 언어를 이제 이 가사노동 임금 투쟁을 통해서 이제 발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되게 많이 이제 가슴이 쿵쿵쿵쿵 설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발명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자본이
또는 시장이 이거를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시장주의적인 방식으로 흡수를 이제 계속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그러니까 노동과 계급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이제 권리의 확장을 사유하게 되면 계속 이 꼬여요. 약간 또죠. 지금 멘붕 상태로 올라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이제 달라코스타의 예 중에서 동네 급식소를 만들자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그 되게 중요한 요구고 뭐 타가소도 필요하고 급식소도 필요한데 그냥 타가소나 급식소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게 그 타가소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노동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공통장을 만들어 나가지 않고 그냥 그런 이제 공간들만 획득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자본에 새롭게 어떤 그 추동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이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났던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방과 후 육아를 할 때 타고소를 일찍 문을 닫잖아요. 엄마들이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9시, 10시까지 타가소를 연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친여성 여성 모성 보호인가 그것이 하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 근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밤에까지 너네는 얼마든지 일해라. 애는 그냥 여기서 보관해 줄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의 타가소죠.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점 장소로서의 타가소가 전혀 이제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공동 식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끼 밥을 공동 부엌에서 같이 해 먹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노동의 부담도 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예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파트에서 주민들한테 아침 식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그게 공유 부엌, 공동 부엌 프로젝트로 이제 나와서 고급 브랜드 아파트들은 막 그런 거를 시도를 한대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부엌이 이제 어떤 다른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자의 새벽 노동을 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장소가 이 해방의 장소는 될 수 없을 거죠. 이런 혼동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은 또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고민하자라고 생각해 보면서 좀 뭐 해결은 되어 가지만 끊임없이 좀 반복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좀 또 고민이 되었던 사례는 이건 좀 논점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제 사유리 씨가 이 비혼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했어요. 여성들이 또 인제 이 뭐 "애비 없는 자식이 진짜 애비 없는 자식들이나 걱정해라."라고 인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건 인제 남자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이 가부장제에 대한 이게 이 붕괴되는 소리를 이제 듣기 때문인 거고 가부장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제 애비 있는 자식을 만들어 주는 제도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깨뜨리는 애비 없는 자식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인제 가능해지고 이게 뭐 또 각광도 받고 한다는 게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얘기해 왔죠. 그런 거 말고 대한가족 제도의 어떤 형태를 만들자. 다양한 또 이 가족의 어떤 구성의 원리가 있다. 그리고 인제 그 가족이 어떤 배타적인 이 가족 사업체로서의 부르주아 핵가족 말고도 다양한 코뮌 가족들을 우리는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해 왔고 또 그런 가족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도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고민 지점은 그 대한가족이 이런 하이테크 기술 돈 많이 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각광받는 거예요. 이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열광하는 데 그 어떤 대안의 길이 생겼다는 것 이상으로 이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이나 자율적 결정권이 생겼다라는 걸로 이제 동일시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기술로서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달라 코스타의 논의 속에서 그 몸을 침해하는
그 과학 기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대지를 침략하는 기술과도 같고 여성의 몸을 조작하는 것과도 같고 또는 뭐 지금 정자은행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난자은행도 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인공자금 기술은 이미 이제 실용화되어 있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 생명공학 기술이 여성 신체를 식민화하고 침략했던 그런 그 동일한 그 기술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죠. 조정아 선생님, 저 시간 때문에 그러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놀라웠던 점은 처음 읽었을 때 그 사부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생태주의적 전환. 그러니까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또는 지금도 그렇고 서구 좌파들이 저는 계속 그 삼민주의적 한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그 인류세 시대의 막스인가 그 마크 데이비스도 보면은 결국 이제 도시에서 어떤 이 커먼즈를 만들고 도시 자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를 강조하면서 어쨌든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상상력이 이 세계에서는 이제 빠져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그 노동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 또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여성 운동을 전개했으면서도 이 에코페미니즘과 아주 저는 극적인 만남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만남에 어떤 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본과 기술에 대한 경계와 이 반자본주의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이 위치,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노동의 관점에서 이거를 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 해방의 전략이 노동 가치를 전복하는 노동 해석학에서 출발해서 그 여성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보편화시켰다고 하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그 지점에서 또 사유를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달라코스트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노동 체계 외부에 있던 노동으로서의 여성 노동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전복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농촌, 소농의 세계도 역시 이제 그 좌파적인 어떤 이 설계 속에서는 빠져있던 이게 주변화되어 있던 영역인데 이게 달라코스타는 가정 영역에서 하찮은 일을 가치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서구 세계 바깥에 있는 또는 도시 바깥에 있는 제3세계의 저항의 진지들에서 해방에 연결되는 전략들을 연결되는 루트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23명의 이제 여성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책에 1990년대 이탈리아 상황이 잠깐 이제 언급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때 좀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 징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출산 파업도 하고 육아 파업도 하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출산 파업이잖아요. 사실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재생산 노동에 착취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굉장히 이제 그거는 엄청난 그 의지의 어떤 행동이라고 이제 보아요. 그리고 개인화되어서 표현되지만 사실은 집단적 의지의 표현이자 저항인 것인데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출산 파업, 육아 파업도 아닌 그러니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파업에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 이제 기후 위기에서 멸종 저항 운동, 멸종하지 않겠다라는 운동과 이 같은 맥락에서의 반대되는 저항 멸종. 그러니까 그냥 저항의 방식으로 멸종을 선택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그 달라코스타의 90년대 그 이탈리아의 그 자살 상황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러니까 절멸이라고 하는 신호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나 사부에서 이제 보면은 또 포기하지 않고 이 가장 주변화되었던 영역과 주체들로부터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운동을
찾아내서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려고 하는 페미니즘의 투쟁에 으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 제 발제는 서평 발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차별을 넘어서 착취를 주목해야 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생태라는 문제까지 그 관심을 돌려야 된다. 그런 커다란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일영 선생님은 그 정치학을 연구하시고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대한사회 구상학이라거나 예술과 정치 등을 강의해 오시다가 2016년에 해고되었고 그 이후에 그 잔디밭 강의 등으로 학내 투쟁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저서로는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가 있고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 이런 공저서들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그 권범철 선생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권범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세계를 돌보기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네,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무엇보다 제가, 남성으로서 제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번역되긴 했지만 이 달라코스타의 논의는 워낙에 좀 이미 좀 많이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또 문헌들에서 이 달라코스타의 글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익숙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또 몰랐던 부분도 또 훨씬 더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일단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그 달라코스타의 좀 그 논의들을 좀 따라가면서 제 생각들을 좀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그 첫 시작에 대한 그런 달라코스타의 가사 노동에 대한 그런 논의들은 좀 요약하면 공장과 산업 노동자의 관계는 가정과 여성의 관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가정이 어떤 소비의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용 가치를 만들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무엇보다 생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 그걸 가장 밝혔다는 게 일단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가정, 이 집을 우리가 공장이라 생각한다고 그런 유비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과 가정의 관계는 같지 않고 또 이 산업노동 계급과 이 집안의 노동자의 관계는 그 상황은 같지가 않은데 일단은 공장에 비해서 가정은 무엇보다 일단은 고립된 장소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방의 벽으로 막힌 집안에서 홀로 이제 일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 그게 이제 일단은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 노동자와 가사 노동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임금의 유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그 여성과 공동체의 전복이라는 이 유명한 글에서 달라코스트가 무엇보다 밝힌 게 바로 이 임금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사 노동자에게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 가사 노동이 가진 생산적인 성격을 은폐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임금을 주면서 이 착취를 은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 너는 이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니까 그게 마치 그냥 같은 평등한 등가 교환인 것처럼 그런 신비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근데 반대로 이 집안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데도 그런 신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착취가 전혀 없는 듯한.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 착취를
잘 포장할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주 오랜 그 역사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여성의 신체를 자연화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효과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이제 그 달라코스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가장 주로 자주 반복해서 이제 드는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자연화의 사례가 마녀 사장을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녀 사장이 이제 자본주의 그 당시 자본주의 시초 그 축적의 시기에, 그러니까 막스가 자신의 책에서 자본주의 시초의 어떤 그 공유지의 수탈 과정들, 그러니까 과거에 토지에 얽매여 있던 그런 그 소작농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그 토지를 상품으로 만들었던, 그 사유화했던 그 과정에 가 비슷하게 그 자본주의 축적의 그 시초에 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수탈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그 마녀로 몰려서 희생당했던 여성들이 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어떤 그 전통적인 지식들을 계승해 오던 사람들, 그러니까 산파들이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을 갖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완전히 빼앗기 위한 그런 게 하나의 중요한 목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또 쉽게 고발당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로 그러면 어떤 여성이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노동력을 생산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 외에는 하지 않는 그런 여성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통제들이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되었는데, 그 달라코스트가 드는 사례는 어떤 19세기 미국에서의 어떤 유사의학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의학들이 뭐 여성의 성격 장애를 고친다는, 그러니까 소위 성격 장애를 뭐 교정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또는 어떤 여성의 성생활을 어떤 질병의 사례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뭐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고 절단하는 그런 사례들, 그런 정말 유사의학들이 계속해서 행해짐으로써 그 여성을 어떤 특정한 주체로 만드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이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순고화가 되면서 그런 게 노동과는 뭔가는 다른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서 우러러 나오는 어떤 그런 마치 이 지구가 처음 이 우주에 생길 때부터 마치 부여받았던 어떤 자연적인 속성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데올로기 과정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예.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성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그런 자연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달라코스타가 이제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캠페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는 무엇보다 그게 그런 어떤 자연화된 역할에 대한 거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 자체가 근데 뭐 실제로 그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를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런 운동이 어떤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여성의 그런 노동 조건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립된 상황에서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어떤 큰 여성에게 굉장히 무력감과 우울감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그런 운동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고립을 극복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성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임금이라는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여성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을 토대로 해서 다른 뭔가를 기획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그 가사노동 임금에 대한 그 가소의 임금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달라코스타 지적하는 점이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이 노동 거부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 재생산 노동을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화된 역할에 대한 어떤 거부로서 그러니까 가사노동의 임금 운동이 돈을 주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최하정 선생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노동 거부는 당시 60, 70년대 이탈리아에서 그런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나섰던 어떤 운동들에서 어떤 핵심적인 그 원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공장 노동자들도 그런 그 사보타주나 뭐 공장을 점거한다든지 그런 그 운동들을 하면서 노동 거부를 실천해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그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거부와 이 여성들의 이 노동 거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에서 일을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공장에서는 그냥 일을 안 하면 그냥 그뿐인 거죠. 그냥 기계를 방치하고 심지어 기계를 부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 재생산 노동을 거부하더라도 언제나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의존한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달라코스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자식을 계속 굶긴다든지 버리는 그런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셨지만 그 돌봄 그 육아 그 아이들을 키우는 노동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노인들의 부모들이 늙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또 돌보아야 하는 그런 노동들이 또다시 대부분 여성에게 또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이 노동 거부라는 것이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 달라코스타가 예리하게 아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한계가 어떤 그 투쟁의 그냥 겉으로 보면 여성들의 투쟁의 어떤 한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능력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지점을 좀 이따가 다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 점을 일단 좀 얘기하기 전에 그 한계에 대한 얘기를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달라코스타가 자신의 논지를 가정에서 대지로 좀 확장하는 과정에서 뭐 소농이라든지 어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서의 또 어떤 발견되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좀 보면 이 달라코스타가 그 마치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토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3부 3장에서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라는 제목을 단 그 글에서 자신의 사상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달라코스타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자신이 참여했던 운동들 그러니까 그 포트레 오페라이오나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주로 뭐 마리오 트론티라든지 뭐 다른 그 노동자주의 그런 활동가 이론가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뭐 로타 페미니스타 같은 그런 조직과 그런 걸 만들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노동자주의 운동과 페미니스트 운동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거기서 느끼지 못했던 근데 그런 운동들이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만 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자신이 어디서 자신의 새로운 기쁨을 찾았고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힘들을 발견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토지 문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 달라코스타의 논의는 과거 가정을 다루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 가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 운동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이 노동들. 그러나 이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노동들을 여성들이 집안에서 그냥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본이 그런 여성들의 비임금 노동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굉장히 큰
기반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한 시작을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이 토지 문제로 올 때도 이 신자유주의 자본이라는 것이 그 세계 많은 지역의 과거의 어떤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던 그런 토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그런 자원들에 있어서 그런 그 공동체적인 관계들을 뭐 공유지라고 해도 좋겠죠. 그런 관계들을 상품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치 시초 축적의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다시 이제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무기력한 노동자로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이제 신자유 자본이 기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토지를 수탈하는 게 신자유 자본의 어떤 중요한 토대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라코스타는 새로운 이제 문제 설정으로 이 토지라는 문제를 특히 이 땅이라는 문제를 이제 그 주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생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을 무상으로 흡수했다라는 것, 가정에서. 그리고 대지에서도 이 재생산을 저발전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제1세계에선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떤 노동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럴 준비를 갖춘 노동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재생산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 과거의 그런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다룰 때, 그리고 특히나 이 달라코스타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어떤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고려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운동의 초점은 무언가를 거부하는 것에, 부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토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떤 기쁨의 그런 문제를 찾았다고 얘기할 때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어떤 구성의 문제, 그런 것들에 달라코스트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자급 활동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생산 노동의 거부에서 재생산 노동을 어떻게 새롭게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닌 그 어떤 자급의 방식으로 그 우리의 삶의 재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땅이라는 것, 그리고 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 가정에서 대지로, 그리고 저항 거부에서 어떤 구성의 문제로, 그런 식으로 달라코스의 논의는 확장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 여성뿐만 아니라 소농이라는 주체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주체가 어떤 연결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주체에게 그 나타나는 문제가 다 이 한계라는 문제라는 거죠. 일단 이 소농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그 대지가 갖고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한, 이 생명으로서의 대지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그 나무를 잘라낸다든지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하면 이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 생명으로서의 한계를 이 소농들은, 혹은 이 소농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뭐 어부라든지 그런 다 포괄하는 의미로 소농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농은 어떤 그 돼지가 갖고 있는 한계를 오랫동안 존중해 오면서 이 자연과 잘 호흡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이 그 비료, 이 자본주의적인 산업화된 이 영농이 등장을 하면서 이 돼지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 돼지를 고갈시키고 동물을 기계로 만드는 그런 그 농업 방식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지점은 바로 이 소농들이 갖는 어떤 투쟁이 갖는 한계라고, 그러니까 이건 돼지의 한계가 아니라 소농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노동 거부가 갖는, 여성의 노동 거부가 부딪히는 이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라는 게 약간 다르게 다가오는데, 소농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가 갖는 생명으로서의 한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소농의 어떤 능력의 한계라고 한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으로서의 한계 지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재생산 노동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달라코스타는 그 지점에 계속해서 이 재생산 노동을 둘러싼 투쟁에서 이 한계점으로 남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능력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달라코스타의 논지가 거부에서 구성으로 확장이 되는 것처럼, 이 문제는 재생산 노동을 그냥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그냥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만드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 돌봄의 이 노동, 거기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이 상호 의존의 이 원리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미성숙하다거나 이 나약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론적인 원리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해본다면, 여성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이들을 돌본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비록 그 일이 굉장히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 자연적인 일처럼 여성에게 부과되긴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여성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단순히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억압받는 건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굉장히 무능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총체적으로 억압받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라고 보는 건 굉장히 우리가 글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굉장히 좀 위험한 시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농이 당연히 또 이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한계로서 그런 기업들의 그런 영농 방식에 굴복을 해왔지만, 또 다른 이런 다시 대지를 되찾는 운동들을 해 나갈 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대지로 확장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소농과 여성들이 부딪히는 이 한계라는 것은 어떤 무능력의 표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대상과 갖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차원, 그리고 어떤 돌봄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타자를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책임이 순환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달라코스타는 그런 돌봄의 원리가 이 전통적인 어떤, 예를 들어 소농 같은 경우에 이 전통적인 어떤 농경 방식에 이미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신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과 부딪힐 것을 계속해서 주문을 할 때, 이 달라코스타가 어떤 기술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마치 모든 것을 어떤 거부하고 다시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런 논지가 과거로의 해결을 주장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어떤 오래된 사회적 지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전통적인 지식을 다시 지금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마치 기술이 굉장히 일정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중립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진보하고 발전해 온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당연히 기술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어떤 힘 관계 속에서 선택되는 것이잖아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막스가 자신의 책에서
기술의 역사를 어떤 계급 투쟁의 역사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달라코스타가 어떤 오래된 사회적 지식의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것은 그냥 과거로의 핵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어떤 지식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다시 그 기술에 대한 문제를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누군가가 아파서 아니면 누군가가 뭐 몸이 좀 힘들어서 우리 옆에 돌봐주는 거, 그런 거 물론 돌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돌봄은 어떤 그런 굉장히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이 돌봄 콜렉티브라는 집단이 최근에 돌봄 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돌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의 안녕과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의 보살핌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능력과 활동이라고 돌봄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의 세계가 비돌봄이 만연한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지금 여실히 겪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그럼 만약에 돌봄을 모든 사회적인 차원에서 핵심적인 원리로 둘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달라코스타는 여성과 소년이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실천을 해왔다라는 주체라는 점을 이 책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과 소농의 이 활동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코스타가 오페라이스모 시절에 전개했던 노동거부 투쟁이 시간이 흐르면서 직면했던 그 한계를 부정적으로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속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하는 문제식을 중심으로 책을 풀어주셨는데요. 권범철 선생님은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이시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공통계의 생산과 전유, 여기서 공통계라는 말을 이 책에서 공통장이라고 번역된 말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대중용 단행본으로 갈무리해서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의 공간과 예술에 대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아트 오브 스쿼트 점거 매뉴얼북을 편집했고, 텔레코메스터 선언, 디저의 마법, 로지스틱스 등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서평 발표자로서는 박이현실 선생님인데요. 박이현실 선생님을 모셔서 어떤 관점에서 책을 읽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여성학한 박윤실입니다. 조정환 선생님, 최효정 선생님, 권모철 선생님 두 번째 여기 만나는데 되게 반갑고요. 오늘 장수정 선생님 제 패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발표 기대하고 있고요. 갈무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달라코스타 책도 그렇지만 마리아 미즈의 가부장제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책들을 사실 같이 읽으면 굉장히 더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발표문을 이미 준비했고 그 이상 또 더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발표문을 중심으로 이제 읽어갈 텐데, 저거 볼 때는 서평이라는 것은 이제 글을 쓴 저자들에게 논평을 보내는 글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책을 함께 읽을 분들에게 일단 뭐랄까요, 일종의 간단한 안내 같은 거, 함께 읽읍시다라는 어떤 제안 같은 거, 그런 글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서평에 참가하신 분들도 좀
여기 제가 인용을 조금 몇 개 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좀 같이 읽어가시면서 이 책을 꼭 함께 읽어보시고 좀 가슴 두근거려, 아까 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함께 달라코스타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목을 이제 여성 임금노예 노예에서 자연의 동지로 옆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붙여봤는데, 두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뭐 대동소이하게 이제 이 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게 페미니즘 텍스트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관한 간략한 혹시 또 앞선 선행 뭐랄까 정보 같은 걸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18세기 이래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그 여성의 인권과 기회의 평등을 주장을 해왔고, 또 가부장제라는 구조적인 성차별 체계를 분석하고 또 비판해 왔고요. 그리고 사회적 조건과 조응에서 구축된 정신구조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 어떤 특정 심리와 욕망이 낳는 여성 혐오를 분석해 왔죠. 그리고 문화 문제만큼이나 경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또 고용이나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나 임금, 성별화된 분업, 그리고 차별 등에 주목해서 여성에 처한 부당한 상황을 이제 해결하고자 싸워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리아 루사 달라코스타는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가사 노동이라는 성별화된 노동에 주목을 했고, 여기에 그러니까 임금 요구를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달라코스타 또한 자신의 싸움을 성별 노동 분업이라는 주제에 좀 천착해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집 그 페미니즘의 투쟁을 보면 달라코스타가 1970년대부터 해왔던 지난 50년간의 그 지난한 정치적 투쟁이 가사 노동에서부터 임신 중절, 여성 동성애, 성매매, 낙태, 비혼모, 이혼, 섹슈얼리티, 이주, 선주민의 땅에 대한 권리 등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잠깐 요거 화면 조정 잠깐만 할게요. 네. 실로 다양하고 중요한 사안들에 이제 개입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죠. 코스타의 글은 어느 하나 이제 구체적이지 않거나 생생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는 그녀가 각 사안들이 어떻게 다른 사안들과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어느 만큼이나 깊이 그리고 샅샅이 살피고 고민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페미니즘 제2 물결의 등장과 함께 그 역사를 이제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동안 한 50여 년이 되니까, 그죠. 당대 부상했던 주요 사회적 문제들을 그때 놓치지 않고 아주 기민하게 대응했던 데다가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유를 펼치고 이제 실천 현장을 아주 직간접적으로 방문해서 만든 결과물로 보여요. 저는 이제 매 장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달라코스가 보여주는 어떤 성실함, 진지함, 솔직함, 어떤 진정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예리한 분석에 아주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 여성학을 하는 사람으로 저도 뭐 그동안 많은 책들을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달라코스타 같이 역사적, 지구적, 이론적, 대안적 관점을 정말 일거에 갖도록 도와주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대안 제시를 위해서 애쓰면서도 어떤 가슴을 좀 뜨겁게 하는 그런 일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달라코스타는 무엇보다 이제 생산자, 즉 노동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고 있는데 여성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죠. 따라서 임금 노동 체제에서 여성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 즉 노동하는지를 주목하였고, 오직 여성에게만 할당된 그 비임금 노동인 가사 노동에 그래서 주목을 했던 거죠. 그녀의 대표 업적 중 하나인 이제 가사노동 분석은 이렇게 매우 강력한 문장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임금 노예의 노예이며 여성의 노예 상태가 남성의 노예 상태를 보장한다. 이런 문장은 사실 쉽게 쓸 수 있는 문장은 아닌데, 그리고 또 읽어보면 여성의 노동은 자본주의 축적에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구성하며 자본에게 가장 귀중한 상품, 즉 노동력 자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자본에게 꼭 필요하다. 계급 개념이 확장되면서 주부가 포함되었다. 주부는 노동자주의적인 접근법에 따라 가사 노동자라고 불렀는데, 이런 용어 사용은 사실상 시장이 하나의 임금으로 두 명의 피고용인, 즉 노동자와 그 노동자 뒤에 있는 주부를 부린다는 점을 꼬집었다. 우리는 주부를 여성 역할의 중심 인물로 두려고 한다. 또 모든 여성, 심지어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까지도 주부라고 상정한다. 어디에 살든 어느 계급에 해당하든 세계 어디서나 여성의 위치는 가사 노동이 가진 독특한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가사노동을 합니다. 가사노동은 모든 여성의 유일한 공통점이며 우리가 우리의 힘, 즉 수백만 여성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개혁가들이 한 번도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가사노동이 우리 모두가 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코스타는 당연히 막스가 분석하는 그런 그 임금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 개념만을 중심으로 한 노동을 비판하죠. 그래서 막스 이래로 자본이 임금을 통해서 지배하고 성장한다는 사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노동자와 그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일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니 분명해졌다. 노동계급 조직들이 분명히 밝히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은 바로 이 임금을 통해서 임금 없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착취는 임금이 없다는 점이 착취를 감추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성의 노동은 마치 자본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봉사처럼 보인다. 여성은 집안에 고립된 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 즉 출산, 양육, 훈육, 생산 노동자 시중들기를 해야 한다. 사회적 생산 주기에서 여성의 역할은 계속 눈에 띄지 않았는데 여성이 하는 노동의 산물인 노동자만이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여성 자신은 전 자본주의적 노동 환경에 갇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몇 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남편이 가사 서비스의 유일한 수혜자처럼 보이는데 이 때문에 가사노동은 모호하고 노예 상태와 유사한 특징을 띠게 된다. 다정하게 관여하고 다정하게 협박하는 남편과 아이들은 가사노동의 첫 번째 감독관, 즉 친밀한 관리자가 된다. 이런 가족이야말로 노동이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되도록 떠받드는 기둥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족을 상부구조로만 간주해 가족의 변화가 공장투쟁에 따라서만 좌우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뚝거리며 혁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급투쟁 내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모순, 자본주의 발전을 돕는 모순을 가중시키고 영속시키게 될 것이다. 주부가 계급 밖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한, 그러니까 주부가 계급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는 한, 계급투쟁은 매 순간, 매 지점 지연되고 좌절되고 충분한 시야를 갖고 행동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사노동 시간과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의 관계를 지금 당장 전복시켜야 하는데 여성운동은 운동의 존재 자체로 또 더 분명한 행동으로 여성들이 노동을 통한 해방이란 신화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한다. 즉 가사노동자가 주부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임금노동자가 되면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십억 톤의 목화를 자르고 수십억 개의 그릇을 짓고 바닥을 수십억 번 닦으며 단어를 수십억 개 입력하고 수십억 번 타전하며 수십억 개의 기저귀를 빨았다. 이 모든 일을 손수 또 기계로 했다. 저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던 영토에 우리를 들여보내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착취를 마주했다. 그래서 달라코스타는 무임금 가사노동자 여성들이 추구함직한 대안이 무작정 임금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성장을 거부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하는 여성의 투쟁은 가정의 고립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게 아니다. 주부의 투쟁 역시 집안에 감금되는 상황을 사무실 책상이나 공장기계에 붙들려 있는 상황과 바꾸려는 게 아니다. 여성운동이 맞닥뜨린 도전은 여성을 집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 이중 노예 상태를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자본주의적 통제와 국역화를 막는 투쟁 양식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성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개혁주의와 혁명적 정치의 경계선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런 임금 요구 싸움을 전개하던 중에 그런데 달라코스타는 자본이 가사노동만큼이나 무상으로 수탈하고 심지어 불가역적으로 피폐화시키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고 그것은 바로 자연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초 축적기에 사람들을 땅에서 강제로 떼어내서 생존수단을 박탈함으로써 임금 노동자 혹은 임금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동시에 특정 인간들, 즉 여성에게서 땅이라는 생존수단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조차 이중 삼중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결국 임금 노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인용입니다. 자본주의는 여성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땅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토대로 발전했다. 여성과 땅 모두 비용이 들지 않은 천연 자원으로 인식하고 노동과 식량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취급했다. 그래서 달라코스타 이렇게 말하죠. 나는 70년대와 80년대 선진국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건 선진국의 발전이 저발전을 유발했고 그 저발전을 토대로 삼았다는 점이다. 마야조 아메리카 토착민은 자본이 처음 출현할 때 그랬던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계속 고문, 죽음, 강제, 노동, 기아, 토지, 강제 수용 및 그 토지에서 나는 자원 강제 수용이란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세계화되는 경제의 대가를 지불한다. 새로운 세계 경제는 발전과 저발전이 혼합된 전략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대지와 대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물, 대지를 둘러싼 공기는 하나의 생태계, 대지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인간은 유기체의 일부분이며 우리는 생태계의 생명과 균형 상태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이런 인식은 자연을 인간의 타자로 보는 발상, 즉 자연이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자연의 구성 요소들은 마치 창고에 대기 중인 잠재적 상품 마냥 무단으로 사용되어 마땅하다는 발상과 상반된다. 그래서 달라코스타는 만약 여성들이 애초에 땅을 박탈당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땅을 지키며 어느 정도의 먹거리를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면 자본에 의해서 임금 노예화되어 영구적으로 자본에 종속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면 삶을 보다 더 자율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식량 주권이야말로 현 시대에 가장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들이 오랫동안 식량과 먹거리를 다뤄왔기 때문에 두 사안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식량 주권,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직접 생산할 권리를 말하는데 식량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왜냐하면 식량은 모든 권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권리, 즉 다른 모든 권리를 좌우하는 생명권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을 권리 자체는 소지권 부정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부정당해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즉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을 먼저 찾아내지 않고서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모두 생존 문제에 종속된다. 나는 식량을 공통장으로 되찾을 때만 온전한 의미의 기본권으로서 식량을 탈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식량이 만들어지는 모든 조건 역시 공통장으로 되찾게 될 때 비로소 식량을 공통장으로 탈환할 수 있다. 투쟁의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장, 즉 생명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수단들을 직접 손에 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토지, 물, 씨앗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오래된 사회적 지식을 손에 쥐어야 한다. 과거의 소농처럼 자연 종자를 고르고 지키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흙, 물, 씨앗을 위한 투쟁은 생명 정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결과가 생명은 물론이고 인류가 자유를 누릴 가능성까지 결정짓기 때문이다. 흙, 물, 씨앗을 위한 투쟁은 모든 투쟁의 근원이다. 이 투쟁의 한쪽에는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 및 소속 과학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단순 소비자가 되길 거부한 채 종자를 공통장으로 지켜내는 소농과 시민에 대한 농업 운동이 있다. 사실 씨앗은 자연 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전 세대 남녀 소농의 노동, 지식, 협력이다. 자연에서 얻었다고 모두 다 원시적이지는 않다. 생태계 보호는 토지 접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생태계 보호라는 공통장을 또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역량 공급원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 즉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을 위해서이다. 이 시점에서 반자본주의자인 이 달라코스타는 에코페미니즘을 만나는 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삶이 자급생활의 원천인 자원과 맺는 관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본주의 발전 모형 거부를 포함하는 접근법을 새롭게 제시한다. 보다 철저하게 반자본주의적인 페미니즘은 여성을 비롯해 임금 없는 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분석해왔다. 나는 이런 반자본주의적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을 교차시킴으로써 관점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흥미로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리고베르타 멘추의 나의 이름 멘추 222쪽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옮기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즈음에서 그 달라코스타가 가사노동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반자본주의 투쟁, 즉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간 반자본주의 투쟁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는 바로 상태주의와의 강력한 결합, 즉 에코페미니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본주의는 전지전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달리 보게 되었다. 요컨대 좀 더 상대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의 전능함이란 모든 것을 파괴하거나 자본주의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고쳐 만드는 어떤 것이고 세상에는 자본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멘추가 묘사했던 토착민에게서 땅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하기도 했다. 동물과 맺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서 나는 내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를 보았고 내가 연구할 대상을 찾기도 했다.
이 책의 그 만추 책의 1편은 대지와 대지의 모든 존재에게 표하는 사랑과 존중을 다루며 모든 생명체의 소통과 어울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히말라야 칩고 이야기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계와 윤리, 아까 권모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계 부분이 나오는데, 한계는 그래서 윤리 이 문제가 계속 같이 가죠. 한계나 윤리적 책임 문제는 여성과 농민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페미니즘 논의의 한 분야인 에코페미니즘이 젠더와 지구 관련 쟁점들을 결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에코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의 핵심 역할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이 수행하는 농업 노동까지 밝혀내고, 특히 남반구의 소농운동과 함께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다. 이 소농과 여성은 모두 한계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이는 여성이 재생산 노동에 대항하는 싸움을 이어갈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소농들은 화학비료, 산업복합재 때문에 강압적으로 대지 관리의 한계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자기 직업이 가진 존엄성과 의미를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달라쿠스타는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먹거리를 얻으면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로써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은 기본권이자 관계망의 핵심이다. 우리가 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재생산 활동의 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관계망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주소가 있어야 친구들이 우리를 찾을 수 있고 편지도 보낼 수 있다. 나는 땅과 땅에 거주하는 존재를 겨냥한 거시적 작용이 당시 도약하던 발전 국면의 핵심 상수임을 깨달았다. 이 거시적 작용은 5세기 전에 자본주의 체제를 출범시켰던 것으로 한쪽에 토지 강제 수용과 토지 축적이 있고 다른 쪽에 궁핍해진 개인들의 축적이 있다. 개인들은 더 이상 생산과 재생산을 할 근본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고 특히나 땅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재생산은 불가능했다. 이 거시적 작용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면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한층 더 확장하고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재계층화된다. 토지 강제 수용을 핵심 요소로 삼는 이 시초 축적 과정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빈곤과 기근을 양산해낸다면 이는 땅에서 쫓겨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전 세계인의 생활 환경이 노동 환경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추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계급 상황이 재정립되고 세계 경제 속에도 노동이 재계층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는 그 어느 때보다 투기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실질적인 농업 가치와는 점점 더 멀어져서 극도로 치솟은 토지 가격 때문에 땅을 일구려는 자들 토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에 더해서 그래서 농어촌이 어느 것보다 살만한 곳이 되는 것만이, 그러니까 도시 중심이 아니라 농어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끝으로 이제 농촌 고용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대지를 존중하면서 관리하는 일에서 비롯한다. 이 일이 이치에 맞는 이유는 대지의 자연적 순환 체계를 보호해 대지를 생명과 영양분의 원천으로 지켜내기 때문이다. 농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농사가 다른 노동과 비슷한 정도의 적정한 소득 수준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탈리아에서도 30분마다 한 개씩 농장이 문을 닫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땅 그리고 식량 생산 및 유통과 맺는 새로운 관계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식량이 공통장이라는 발상인데, 이 발상에서 시작해 기본적으로 모든 이가 식량을 가질 권리, 생존할 권리가 구체화된다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면,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세계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소농 간의 협력, 연대, 평등이다. 이때 소농은 정직하고 다채로운 농산물을 지역 및 국내 시장에, 그 외의 남는 부분은 다른 시장에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소농의 주요 관심사는 자기 지역 주민이 가진 식품 관련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해온 바가 있는데 좀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 읽으면서. 근데 끝으로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있는 달라코스타가 지난 50년 동안 제시해왔던 문제들은 오늘날 이탈리아에서도 새삼 시의성을 갖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도 적잖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페미니즘 공부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몇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이 책을 아마 세 손가락에는 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미니즘 이론사로도 투쟁사로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분석으로서도 안타깝게도 예전부터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감이 있지만 사실은 손색이 없는, 지금 시의성이 있는 것 손색이 없는 이상으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지금 좀 읽혀야 할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세상이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기 때문일 것이고, 달라코스타가 언급한 그 숱한 투쟁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에게는 이제 기후 붕괴라는 시급한 문제가 하나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서평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한번 꼭 335 이 책을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7, 80분 되는 분들이 참가하고 계신데 이 책이 꼭 읽힐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초기 그 달라코스타의 관심사가 나중에 공통장애라고 하는 문제로 모아지면서 식량이라거나 주거라거나 토지 이런 것들을 공통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자는 주장으로 나아간 것이 에코페미니즘과의 이렇게 연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박연 선생님은 지금 지리산 자락에서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라는 학교를 하시면서 전담 교수로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점들이 더 부각돼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연구 이론과 그 페미니즘 이론을 공부하셨고요.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몸, 성, 사랑, 소득과 주체성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저서로 월경의 정치학, 그다음에 양성의 12개의 퀴어 이야기 등을 쓰셨고 퀴어 이론 입문을 포함해서 몇 권의 책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현재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운영위원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의 전담 교수님이십니다. 네, 발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문을 읽으셨는데 이제 화면 공유를 하지 않은 거는 지금 채팅창에 그 PDF로, 아니 PDF입니까? 제가 한 파일을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 파일들을 전부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발표자의 그 얼굴을 크게 볼 수 있도록 화면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수정님 발표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으시겠죠. 그 채팅창에 혹시 모르시는 분은 채팅창으로 그 채팅을 클릭하시면 거기 채팅창이 열리고 그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순서로 장수정 선생님이신데요. 사유화하는 것들, 되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하여라고 하는 강력한 슬로건식 제목을 매단 서평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장수정 선생님 모시고 서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애매한 언니들이라는 책 팟캐스트죠. 책 팟캐스트를 지금 2년 반째 진행하고 있고요. 갈무리 출판사와 만나게 연이 된 것은 저희 그 팟캐스트에서 그 조정환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인데요. 그 증언연모라는 책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송으로. 그래서 그렇게 어찌어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책이니까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계속 저도 이제 리뷰 뭐 서평 쓴 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학문과 관련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책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어서 사실 서평이라는 그런 형태로 글을 정리해 본 게 그 거의 이런 글을 써본 게 거의 졸업하고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책에 대한 관심,
또 다른 측면에서 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달라코스타의 페미니즘의 투쟁에 대해서 이제 앞에 계신 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놀라움과 이 새로운 뭐랄까요 전개 방식, 책의 그런 뭐랄까요 논리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도 읽으면서. 그리고 저도 이 어쨌든 제가 쓴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달라코스타의 페미니즘의 투쟁은 여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재생산 노동을 제외하고 이루어졌던 그런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일테면 막스 경제학이나 막스주의에서 혹은 좌파들의 어떤 운동 논리에서 얘기해왔던 거에서 여성들이 재생산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만들어주고 남성들의 노동력을 만들어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 뭐 사회를 논하고 노동을 논하고 노동운동을 논하고 경제를 논했던 것들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 재생산 노동을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자본주의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요소로 지금도 기능하고 있다라는 논의입니다. 저는 초반 1장은 그런 논의를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논의는 사실 뭐 익숙한 부분들도 저는 좀 익숙한 부분이긴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은 이게 굉장히 뭔가 많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일상과 닿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달라코스타의 약간 다른 점은 뭐 기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재생산 노동에 대한 논의와 좀 다른 점은 여성들에게도 임금을 달라라는 물론 임금 투쟁으로서 시작을 하고 그게 확장되긴 했지만 평등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여성들의 부불노동 없이 국가 자본주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어떤 총체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새롭고 재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저는 여전히 뜨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우리 여성들의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매일매일 저도 뭐 사실 저도 결혼을 한 여성으로서 매일 이 밥을 누가 할 것인가 혹은 뭐 저희 뭐 시어머니도 아프신데 그 돌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쟁의 구체적인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모든 여성에게 있다고 아까 달라코스타도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뜨거운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새로운 점은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뭔가 소소하고 시답지 않은 고민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그게 뭔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구나 라는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텍스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도 뭐 인용을 했는데요. 임금이 여성의 노동을 시작으로 얼마나 많은 부불노동을 시키는지 보지 않고는 따라서 여성의 반란을 고려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반자본주의적인 투쟁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달라코스타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적 투쟁이 자본주의 핵심을 간파하고 공격할 수 있는 투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책에 보면 이제 달라코스타가 이 책은 선집이어서 약간 짧은 글들도 모여 있는데 이게 아마 뭐 팜플렛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막 투쟁하는 사이사이에 이게 써졌을 것 같은 그런 글들인데 이런 글들이 되게 투쟁과 함께 오는 글들이어서 되게 더 큰 울림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경험, 운동의 경험, 가사노동을 정말 임금화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 경험을 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거고, 사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투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들, 뭐 다른 여성 의제들이 계속 이렇게 좀 확장되면서 이게 본격적인 투쟁으로 의제화된 것들이 있지만, 아직 가사노동의 경우는 조금 뭐 제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가진 투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총파업이고 이게 어떤, 그렇죠, 되게 정말 노동의 그러니까 정말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투쟁으로서의 가능성에 되게 좀 재미있고 좋게 느꼈고요. 그리고 네, 좀 저는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이게 내가 엄마로서,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겪는 역할의 갈등이라고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동이 아니라 내가 엄마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여성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뭐 혹은 저는 뭐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파트너인데 이래도 되나, 이런 갈등, 역할의 갈등을 노동의 문제로 치환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어서, 이게 개인의 영역에 있는 그 여성들이 읽었을 때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전환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은 많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나 가사노동, 뭐 시댁과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달라코스타도 책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남의 우리 집 얘기 딴 데 가서 하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저도 뭐 진짜 갈등은 빼놓고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집에 있는, 자기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꺼내서 이걸 꺼내서 어디에 의제화하고 뭔가 이거 문제라고 하면 왠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운동으로서 정의되려면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핵심 문제구나 라는 인식이 더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이거를 이제 의제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고립되어 있는, 사실은 저는 이제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동네 언니들이죠, 만나 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그러니까 뭐 되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지, 그걸 정말 싸우겠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우리한테 실제적인 투쟁의 장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했던 책이고요. 어쨌든 임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달라코스타가 이제 가사노동을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택한 방법이 이제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쉬운 것들이 이제 임금입니다. 뭐 이게 뭐 무슨 사회 어디서 연구를 했고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가사노동을 뭐 이렇게 뭐 한 달 월급으로 환원하면 뭐 얼마다, 뭐 200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효율적이고 가시적이고 뭐 지금의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아까 뭐 내용은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럼 새로운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그냥 가사노동을 그냥 임금으로 환원해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 된다면 우리 그럼 새로운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규정하는 관계를 이제 좀 깨부수면서, 진짜 니네가 정해준 대로 우리는 가치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또 재생산노동이나 우리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해서 좀 가치를 부여하는 길은 불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성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라는 게 얼마야? 200만 원이야? 뭐 이런 고민. 그럼 뭐야?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은 사실 경제적으로 환원하는 것, 돈으로 환원하는 것, 혹은 시간으로 환원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하지만 조금 더 뭔가 새로운 방법들, 우리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가치로 바꾸어 나가려고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확장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이 이제 2장부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부죠. 2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발전 반성한다. 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같이 자본화되지 않은 것들, 뭐 어떤 가치들을 이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이 이제 전개되는 논의는 노동과 임금의 등가 교환의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치 확장이나 상상력의 확장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현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 서대문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세계와 지역 달라코스트가 얘기하는 농촌이나 혹은 어촌 이런 곳과의 관계까지 상상할 때 또 이렇게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장은 어떻게 보면 가치의 확장에 대해서 내가 고민했던 가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 임금 소득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특히나 어떤 공통장을 얼마나 많이 되찾을 수 있을지도 질문해 봐야 한다. 시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함은 물론 시장이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현실에 반격하려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제가 이제 제목에도 이런 얘기를 썼는데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상상력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저도 운동권 근처에 있고 사회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많이 없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라는 게 많이 없다 사례가. 근데 그렇다면 그런 공통적인 것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여정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식의 전환으로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오랜 연습으로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관계 혹은 신자유주의적 저도 신자유주의 세대 이제 IMF 때 이제 청소년이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관계의 영향을 강하게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라는 건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등가 교환적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혹은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도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혹은 줬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를 맺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공통장이고 공동체라면 여기서 받은 것이 꼭 내가 이에게 혹은 이런 관계 속에서 돌려주지 않을지라도 이 안에서 어떻게 순환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런 등가교환이 아니라 어떤 전체를 생각하는 혹은 좀 더 큰 단위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공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달라코스타에게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된 것들이 이제 토착민 운동이나 생태 운동 그리고 에코페미니즘과 관련한 사유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저희 이제 사회적으로 생태적인 문제의식이 이제 그래도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대중화되는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관계나 기존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동네만 봐도 도시철도 되는 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고, 이제 뭐 비행기를 못 타니까 새로운 뭐 관광 상품 개발하고, 그러면서 탄소 경제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제 대안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불편하지 않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불편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세계는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뭐 기후위기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대안들이 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쵸, 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상력이 더 어떻게 상상력을 더 확장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 뭐 이반일치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나 역시도 이 불편한 게 싫다, 그 불편한 게 싫은 수준의 그런 어떤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태적인 대안이라는 것도 뭐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정말 생태적이라는 것은 불편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편리하게 어디를 하루 만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오래 걸리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나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들이 진정 생태적이라는 어떤 대안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돌봄이나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도 좀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달라코스타 얘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확장이 되는가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확장이 되지라는, 중간의 연결은 무엇인가 좀 고민했어요. 물론 이게 운동적인 맥락이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여성의 노동에서 시작해서 좀 더 확장해서 뭔가 생태 뭐 이런 문제로 확장되고, 더 확장돼서 이제 또 바다와 뭐 나가고 제3세계 나가는 이런 인식이, 물론 굉장히 그러니까 운동의 맥락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 논리로서 어떻게 논파해 가는가, 논리로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되게 좀 궁금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그게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저는 다른 텍스트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어렴풋하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걸 보여주는 텍스트는 이제 달라코스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좀 그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고, 제가 그래서 169페이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런 인식이 사실 우리가 매일 설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제3세계 혹은 그 땅과 바다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맥락을 만들어가는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좀 결론 부분이 이제 지역과 농업인데, 지역과 농업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앞에 분들이 근데 이제 좀 약간은 이제 저도 이제 지역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선홍들의 네트워크 뭐 얘기하고 비아 캠퍼스나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죠. 저는 비아 캠퍼스나의 그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기도 했고, 또 이제 혹시나 비아 캠퍼스나의 활동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관점과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러한 대안 역시 이제 자연과 농업을 뭔가 대안적인 공간으로 상정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뒤로 미루어지는 느낌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제 지금 여기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라고 하면 제가 있는 여기, 혹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공간,
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뒤로 미루어진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로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그리고 현재 와서는 되게 요즘은 되게 로컬 뭐 지역 이걸 다루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힙하게 쓰이면서 뭔가 부동산을 노름을 하기 위한 혹은 도시재생 뭐 이러면서 되게 사실은 되게 자본주의적으로 쓰이는 뭔가 수사로 이렇게 포장을 잘 하기 위한 로컬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거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저는 뭐 지역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안적인 담론화에서 이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제 실천의 의지를 표하는 말로 쓰이고 있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보통 로컬이라고 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양쪽에 있는 로컬에 대해서 로컬 사이에서 저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지역의 의미로 붙잡아 둘 것인가. 우리 많은 수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을 좀 이걸 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가가 조금 계속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분법은 사실은 지역과 뭐 도시, 뭐 지역과 중심, 뭐 자연과 뭐 이런 이분법은 달라코스타의 대안적 구성 안에서도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저의 바람은 이런 것 사실은 저에게 도시는 자연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내가 태어난 곳 뭐 이런 생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달라코스타의 실천적 구상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농업을 많이 하거든요. 막 도시가 막 전혀 그런 재생산을 하지 않는 공간은 아닌데 이제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재생산과 생산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딱 그렇다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섞여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도시 밖의 대안과 도시 안의 대안 그리고 자연의 대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저는 네,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339페이지에 제가 좀 마지막 인용했는데 오늘날에는 물리적으로 땅에서 쫓겨나지 않더라도 땅과 맞는 관계 자체가 강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사실은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부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땅이라고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지금 도시에서의 우리의 어떤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뭐 물론 지역 뭐 농촌 이런 것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와 그런 쫓겨남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런 훌륭한 책에서 달라코스타가 뭔가 지령처럼 이렇게 뿌려놓은 어떤 단초들을 좀 잘 수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론화까지 충실히 할 수 있는 어떤 활동가이자 이론가로서의 역할, 달라코스타가 보여준 역할에 대해서도 좀 책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뭐 저도 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에 끊으려고 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거의 네. 뭐 5시 정각에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5시. 예, 5시라고 하네요. 네. 박연실 선생님이 이제 공통장이라고 하는 문제로 관심을 돌려주셨고, 그 부분에 이제
공감이나 혹은 그런 관심을 공유를 하면서 그 농촌, 시골 이런 데 국한되지 않는 이 도시에서의 그 공통장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좀 더 서술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범철님은 논문 제목에서 도시공통계 문제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까 좀 긍정적으로 소개해 주신 정원 혐오도 장자연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제기된 그런 문제들을 정원 공통장, 진실 공통장에서 정원자가 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마녀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억압하고 왜곡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비판해 들어가는 책인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공통장 개념을 좀 더 확대해가는 작업 중에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간이 5시 1분인데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3,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이미 사전에 참석자분들께서 제기하신 질문들이 한 3, 40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다 풀어나가면은 생동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그 질문지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시면은 질의응답 시간 시작과 더불어서 그 질문들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출석하신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보고요. 그게 제기되지 않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게 떠올랐을 터인데 그것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우선순위로 일단 직접 음성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제기되지 않은 문제 중에서 남아있는 질문지 응답 중에 참가하신 선생님들께서 답하시고 싶은 그런 것들을 뭐 한 부분에 한 가지 정도씩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7시 3분이기 때문에 아니 5시 3분이기 때문에 5시 10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질의응답 시간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좀 좋은 휴식 되시기 바랍니다.